오늘 하루 가장 중요한 정치권 신호, 여기서 먼저 잡아드립니다. 오늘의 정치 속풀이를 함께할 두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빠른 이슈 선점과 차가운 이성적 분석으로 아이스 펀치를 날리는 강찬호 중앙일보 논설위원, 합리적 중도 보수를 지향하는 순창설씨 대표 의뢰인 설주환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저희가 지난주에도 부동산 얘기를 잠깐 했던 것 같은데, 지난 주말 사이 금요일 늦은 밤에 이상경 전 국토부 차관이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이 얘기부터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돈을 모아서 집을 사면 된다라고 하면서 성남 민심에 기름을 부었던 사람이잖아요. 네. 근데 또 그 이후에 사과도 유튜브로 그렇죠. 댓글창을 막아놓고 유튜브 계정으로 2분짜리 사과를 해가지고 또 한 번 열받게 했던 그런 분인데, 사의를 표명한 것도 금요일 밤에 기사체를 잘 안 나갈 때. 기사가 그래도 뭐 저희는 네. 늦은 밤에 또 부랴부랴 쓰긴 했습니다만 네. 기사가 제일 안 나갈 때 네. 또 토의를 했어요. 어떻게 보셨나요? 기자분들에 대한 배려가 없어요. 보통은 금요일 궁금해. 저녁부터 그다음에 토요일까지 좀 쉬시고 일요일 날 다시 보통 이제 그 기사 선고를 하는데 예. 참 도둑 사임이라고 해야 되나요? 정말 참 사임하는 그 순간까지도 솔직하지 못했다. 네. 지금 해명 과정 2분짜리 해명도 솔직하지 못했다는 게 조선일보 TV조선인가요? 어떤 그 매체와의 어떤 인터뷰, 전화 인터뷰를 통해서 사실상 그러지 않다 본인이. 속내를 드러낸 또 기사- 물론 이제 그 네. 유튜브 녹화하기 전인 것 같긴 네. 합니다만. 그런데 그 인터뷰를 하고 전화 인터뷰를 하고 그 다음에 또 어떤 그 사과 방송 자체는 또 그러지 않았다라는 부분에서 예. 참 끝까지 양심적이지 못했다라는 부분은 좀 뭐 이 정부의 그것도 부동산 정책을 책임지는 부동산 국토교통부 차관이 네. 이런 모습을 보여주어야 하나. 어찌 보면 이제까지 문재인 정부에서 부동산 실패로 인해서 정권까지 내주게 됐었는데 어떤 기시감이 떠오르는 건 어쩔 수 없다라고 네. 할 것이고, 근데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들은 그때의 모습과 지금 별반 다르지 않은 양상으로 가고 있다는 부분에서 특히나 부동산 소유 자체를 계속 규제를 하겠다라는 것이고, 지금 네. 보유세도 지금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모두들 다 얘기하고 있죠. 모두들 네, 한 번씩은 언급을 했죠. 내년 선거 때문에 지금 못 올리고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 다음 지금 뭐예요? 지난 주말에 갑자기 어저께 터져 나온 3 플러스 3 플러스 3 플러스 네. 9년 동안 전세 입법, 이것도 문재인 정부 때도 똑같았거든요. 이것도 뭐 임대차 3법과 비슷한 양상인데 그보다 더 강화된 내용이기 논란되니까 당에서 추진하는 거 아니라고 또 아니, 그러니까 매번 얘기를 이런 했고. 식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 때도 항상 민주당에서 비판했던 게 뭐예요? 뭐 뱉어 넣으면 대통령실에서 그 다음 해명 들어가고. 아니, 도대체 뭐냐, 메시지에 일관성도 네. 없고 어떤 공식적인 루트를 통해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메시지를 비판했었었는데, 지금 이재명 정부가 특히나 부동산 정책, 예민한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가지고 좀 혼선된 양상으로 나오는 메시지가 과연 이게 시장이라든지 국민에게 던져주는 어떤 그 안정감에서 불안감은 상당히 심각해지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근데 이제 이상경 전 차관뿐만이 아니고, 물론 이상경 전 차관은 본인의 발언 때문에 더 큰 논란을 키운 경향이 있지만, 김용범 대통령 정책실장이나 구윤철 경제부총리, 또 이혁원 금융위원장 같은 경우는 본인들 부동산 관련해서 또 여러 의혹과 논란이 있다 보니까, 그렇죠. 국민의힘은 이 3인방도 좀 거취를 결단해야 된다. 세 분 다 뭐 이런 지금 것 서초나 같아요. 강남에 지금 다 있잖아요. 서초 다 있고, 그다음에 지금 이 정부가 공격하는 뭐 갭 투자라든가 뭐 그다음에 그 하여간 여러 대출 이런 것들을 다 하기 때문에 그 하지 말라는 거, 정부가 하지 말라는 것들을 바로 경제 사령탑, 부동산 사령탑들이 그대로 하고 있다. 그러면서 본인들은 하면서 지금 앞으로는 국민들, 특히 무주택자나 또 이제 신혼 같은 걸로 해서 새로 보금자리를 마련해보는 젊은이들한테 너희들은 하지 마라, 우리들은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본질은 뭐냐면은, 저는 이분들 그렇게 공격할 필요가 없는 게, 아니 이분들은 인간의 보편적인 욕망을 그냥 실천한 겁니다. 예. 본인들은 보편적인 욕망을 실천해서 이렇게 뭐 주어진 제도 하에서 그 최선을 다해서 또는 뭐 반칙을 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간에 그 제도를 최대한 활용해서 본인들은 다 했어요. 그러면 왜 일반 국민들 그렇게 하면 안 됩니까? 특히 젊은이들 앞으로 집 갖고 싶고, 그다음에 집을 가질 때 우리나라는 집이 뭡니까? 집이 사용 가치도 있지만 우리나라는 투자 가치가 상당히 큰 게 사실입니다. 네. 아니 그럼 내가 예를 들어 한 5억 영끌에서 있다고 치면
내가 어떻게든 여기다가 대출을 하고 뭐 어떻게 해서라도 아니 강남이라든가 아니면 좋은 어떻게든 앞으로 땅값이 오를 때다가 사고 싶은 게 인간의 인지신정이고 그게 바로 지금 아닌 말로 이 저 대통령 경제를 책임지는 사령탑 그다음에 지금 대통령 옆에서 몸처럼 따라야 되는 의전비서관 권적기 이런 부분 보니까는 26억인데 14억 지금 땡겨서 강서초에다가 풀로 대출을 받아서. 이름도 멋진 캐슬 뭐 이런 데 들어가는 용산. 걸로 그러니까요. 그래서 네. 아니 왜 그런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저는 이 사람들이 집을 갖고 있다는 거가 문제가 아니고 그렇게 다른 사람들도 다 할 수 있게 환경을 하든지 아니면은 공급을 많이 주든지 해갖고 기회를 줘야지 왜 자기들만 하고 다른 사람들은 하면 안 되는 요게 사실 우리 국민들 특히 젊은이들이 분노하고 있다. 나쁘다라고 할 게 아니라 본인들은 다 네. 그렇게 제도권 안에서 어떻게든 집을 이제 마련한 거잖아요. 마련해 놓고 그렇죠. 마련한 거죠. 투자를 해 놓고 네. 지금 와서는 못하게 하니까 우리나라가 아시다시피 노후 대비가 사회적으로 안전망이 없잖아요. 굉장히 네. 그런 나라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왜 국민들이 이렇게 부동산에 집착을 하는지 그 본질을 알아야 돼요. 월급장애들이 나중에 은퇴하고 나면 뭐만 믿습니까? 그래도 똘똘한 한 채 있으면 그거 가지고 세 주거나 아니면 그거 영모기지 하거나 해갖고 그래서 살아요. 그리고 나중에 애들한테 그거 물려줘가지고 최소한의 기반을 마련해준 이런 식으로 살아왔습니다. 예. 근데 이런 거 전반에 대해서 완전히 건드리는데 정작 본인들은 그런 사람들보다 더 집을 특히 강남에 더 많이 갖고 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분노하는 거죠. 저는 국민의힘이 뭐 장동혁 대표가 6채 갖고 있는데 그거 다 합치면은 뭐 공시지가 8억밖에 안 된다. 이런 대응도 잘못됐다고 봐요. 바로 아니 당신들이야말로 그렇게 잔뜩 해놓고 나서 그렇게 다른 사람들이 하지 말라고 하는데 우리 당은 그게 아니다. 우리 당은 그게 아니고 당신들이 보편적인 욕망을 실천한 것처럼 우리는 지금 우리 젊은이들이나 무주택자도 그런 욕망을 잘 실천하되 그것이 과열 투기로 안 가게끔 하는 이런 것으로 우리가 가는데 왜 우리를 물귀신처럼 거기에다가 수평 대비로 가느냐. 이런 걸로 지금 공격을 해야죠. 예. 그때 이상경 차관이 저는 이게 사퇴를 함으로써 시장에 더 안 좋은 그 신호를 줬다고 봐요. 아, 집값은 오르겠구나. 차관직도 던져버렸는데 정말 직보다는 집을 선택하신 거잖아요. 목숨보다 소중한 집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오히려 집이 안 떨어지려나 보네. 이 정부 하에서는. 그러면 시장에는 이런 신호를 주는 거예요. 어떻게든. 정확한 얘기입니다. 네. 네. 어떻게든 집을 지키는 거 보니까 그렇죠. 네. 주택 정책의 부동산 정책의 네. 일환자가 집을 지키는 걸 보니 네. 더 오르겠구나. 네. 이런 시그널을 줄 이 수 정부가 있다. 집값이 떨어질 것 같으면 그분이 왜 집을 지키겠습니까? 직을 지키지.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죠. 아니 정말 그래서 모르겠어요. 이재명 대통령도 지금 뭐 금융시장으로 부동산보다는 금융시장으로의 어떤 자산 전환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시잖아요. 그럼 저는 대통령이시라면 어차피 퇴임 후에 다시 분당으로 가시나요? 제가 그것까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오히려 그냥 본인이 솔선수범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정부에 있는 고위직이라든지 그러면 부동산 다 팔아서 그걸 전부 다 주식에 넣으셔야죠. 그래서 진짜 코스피 5천 시대를 찍을 수 있도록 내 재산 내가 이렇게 불릴 것이다 라는 것을 몸소 보여주신다고 하면 원래 지역구는 개항이셨잖아요. 국회의원 때. 집을 집은 분당에 유지하고 있는 건 어떤가? 그러신 것 같은데요. 네, 순회동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저는 이런 예를 들어서 정말 정부 고위직들이 방침이 그런 거라면 부동산을 팔아서 난 이거 금융시장으로 자산을 옮기겠다라는 걸 실천하신다고 한다면 이게 부동산이 이제는 끝물인가? 그러면 사람들이 들어가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는 부동산 차관이 담당하는 차관이 그만둔 걸 보면 야 이거 집 안 떨어지겠네. 어떻게든 사야 되겠다. 국회의원들이 대부분 지금 특히 민주당 의원들 중에도 상당수가 지역구는 지방인데 집은 서울에 그것도 강남에 뭐 이런 분들 많다는 얘기 때문에 지역구는 보통 전세나 월세로 사시잖아요. 그래서 좋은 대비를 하나 들었는데 국민의힘의 강민국 의원의 경우에는 그분이 진중가 그래요. 그런데 그분이 과거에 서초에 반포에 뭐 집이 하나 조그만 게 있었대요. 그런데 그때는 뭐 8억인가 그랬는데 본인이 이제 여기 지방으로 이제 지역구가 되면서 이제 그건 팔고 진짜 그야말로 그 지역구에 뼈를 묻겠다는 의지로 샀대요. 2억 6천만 원에 샀대. 근데 10년이 지났는데 거기는 지금 2억 6천 5백만 원 됐대요. 500만 원 올랐어. 그런데 지금 서울 반포에 그 아파트 판 아파트는 뭐 30억 됐다. 그렇죠. 올랐겠는데? 그러니까 그 부인한테 엄청 야단을 맞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 이런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문재인 정부에서 잘못했던 게 뭐냐면 그놈의 똘똘한 한 채 이 정책 때문에 부동산이 그냥 폭등을 해버렸어요. 그 한 채 때문에.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가 뭐 숫자로는 6채? 뭐 많잖아요. 6개라는 게 많은데 정말 장동혁 대표는 좀 부동산 전문 투자자에게 좀 배우셨으면 자문을 좋겠어요. 받아야 됩니까? 네, 너무 부동산 이 투자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투자를 잘못하고 계셨다. 투자라기보다는 진짜 상속을 받다 보니까 하나씩 늘어나고 그냥 내 환경에 따라 생기고 뭐 이런 것 같기도 일반적인 해요. 진짜 보통 사람들의 정도의 그냥 그 정도가 아닐까.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그러더라고요. 아니, 야, 어떻게 대통령실 부속실장보다 재산이 이렇게 없냐. 판사까지 하셨던 분이. 예. 그것도. 그래서 지금 보시면 오히려 이런 분들이 대다수 아닐까요? 대다수가 보통 상속을 받거나 아니면 본인이 실거주할 목적으로 예를 들어서 장동혁 의원이 만약에 의원이 안 됐다라고 한다면 그냥 뭐 충남 보령 지역에 하나 있던지 아니면 거기도 지역구 때문에 있었던 것이니까 아니면 대전 지역에서 원래 활동하셨으니까 대전에 있던지 없었겠죠. 영등포에도 오피스텔이 없었겠죠. 예. 그러니까 자기 일 때문에 실거주 목적으로 거의 다 된 거잖아요. 그리고 아니면 노부모가 진짜 실거주를 한다든지. 네. 그러니까 저 어저께 해명을 들어보면 이게 보통 일반 사람들이 보통 가지고 있는 부동산 형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그리고 들거든요. 이게 사실 부동산 6채, 그 야당 대표 부동산 6채 이러면은 네. 엄청나게 와닿는 거는 저 사람도 좀 남 지적했던 거 아니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예. 또 보면 의원의 특성상 여의도에 뭐 가까운 데 하나 오피스텔이 있는 거고 서울에 집이 좀 하나 그렇죠. 구로에 네. 있는 거고 지역구에도 전세 안 사고 그냥 집이 하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주택이라고 그냥 일반적으로 뭉뚱그려 표현할 게 아니고 내부를 보면은 여러 가지 사유가 있는 거예요. 뭐 애들 문제도 있고 이렇게 지방에 살던 분이 서울에서 근무해야 되는 문제도 있고 또는 아까 먼저 이사를 하는 과정에서 뭐 또 일정 기간 겹치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이번에 대표적으로 보면 이상경 전 차관의 경우를 보면 이분은 진짜 상경대 부동산학과 학과장을 하셔도 되겠다. 예.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왜냐하면 네. 그 문제의 그 주택을 보면 33억짜리 그걸 보면은 10몇억 원을 딱 땡겼고 그 다음에 한시적으로 이제 1가구 2주택도 됐죠. 보유세도 면제됐죠. 그 다음에 아마 양도세 비과세 혜택도 받았죠. 그래서 똘똘한 집 한 채를 갖는 전형을 보여줬기 때문에 어저께 그 개그맨 황현희 씨가 그 소비자 고발에 유명한 황현희 씨가 정말 이분은 내가 가서 자기도 지금 요즘 투자 전문가로 각광받는데 내가 가서 강의를 듣고 싶다 이런 말을 했단 말이에요. 예. 네. 이 정도로는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지 부동산 투자 제대로 그럼요. 하는 거다. 네. 뭐 이런 전형을 네. 보였군요. 네, 네. 근데 메신저 공격을 민주당은 아무래도 계속 하지 않을까 싶어요. 장동혁 대표 집 6채. 뭐 이렇게 얘기할 것 같은데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당장 이렇게 비유를 했더라고요. 마이바흐랑 벤틀리 타는 사람들이 중형차, 뭐 용달 한 대, 오토바이 한 대 있는 사람한테 공격하는 느낌이다. 뭐 그렇죠. 적절한 비유라고 생각하시나요? 뭐 저는 비유 알아먹기 쉽게. 네.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 들었을 때 아 맞아. 야 그래 뭐 마이바흐나 벤틀리 뭐 롤스로이스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예. 한 대 있는데 우리 집에 이 똘똘한 정말 비싼 거 한 대가 있는데 야 너희 집에 뭐야 여러 대. 여러 대 뭐 예를 들어 소나타 한 대, 아반떼 한 대, 아니 뭐 마티즈 한 대, 그다음에 용달, 네. 뭐 라보 한 대, 그다음에 오토바이 하나 있는 거 가지고 야 너 네 대잖아. 예. 이걸 가지고 숫자로 가지고 노름한다는 게 이게 진짜 한마디로 정말 그 본인들 지지층만 호도시키는 거거든요. 예. 진짜 보통 어저께 그 내용이 나온 다음에 장동희 대표 6채 나온 다음에 그것도 2개는 상속받은 지분이잖아요. 네. 그것도 뭐 장인으로부터 상속받은 거, 그다음에 부모님으로부터 상속받은 지분이잖아요. 온전한 건 아니었어요. 예, 무슨 30분의 1인가 또 하나는 10분의 1이고. 예. 그래서 아니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그러니까 근데 어저께 진보 진영의 어떤 그 지지하는 커뮤니티 들어가 보면 이걸로 난리가 났어요. 정말 정말 소위 6채 있는 말하는 사람이다. 장동혁 대표의 뼈를 바르고 있더라고요. 정말 이 숫자만으로. 그거는 네. 그만큼 다급했다는 방증이고요. 네. 근데 그런 건 저는 별로 먹히지 않을 걸로 보여요. 왜냐하면 지금 사람들이 이제 문제를 삼는 부분은 지금 여당 얼마나 가졌냐의 문제가 아니고 예. 당장 내가 생각하던 그 부동산 플랜이 모두 무너졌다는 게 핵심이에요. 내 피부에 지금 내가 여러 가지로 힘들게 된 부분 때문에 지금 정부 여당, 왜냐면 정부 여당이 정치권을 갖는 거지 네. 야당이 갖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 여당이 야당도 봐라 뭐 집 많네가 그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런 건 다 소용이 없고 아니 다 좋은데 당장 내가 빚내 갖고 뭐 강남이 아니라 서울에 그냥 어디 뭐 별로 그렇게 강남보다는 인지도 떨어지지만 그래도 내가 살려고 그랬는데 이것도 못 사게 되고 이러니까 난리가 나고 내가 지금 전세하려고 그랬더니 갑자기 전세 확 오르고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여러분 야당도 집이 많습니다. 이게 과연 먹힐까요? 이렇게 하면 그다음 두 번째 예. 지금 경차하고 이 마이바흐 정말 잘 들었는데 이거예요. 그 마이바흐나 벤틀리 여러 가지 빚 내고 빚 아주 쉽게 내고 아니면 차도 전세를 내 가지고 일주일에 한 사람 탄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갖고 샀단 말이에요. 그래 놓고 나서 젊은이들도 당연히 젊은이들이
뭐 좋고 멋있는데 차고 싶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일해서 또 이제 차 사는 거고. 그래도 갑자기 지금까지 내가 마이바흐 살 때 쉽게 얻었던 차 대출 앞으로 없어. 너희들 경차 당분간 계속 차. 왜? 차라는 게 배기가스 그거 안 좋고 그다음 사치품이고 하니까 아 이거 투기를 조장해. 그러니까 앞으로 마이바흐 벤틀리 이런 건 다 투기 상품이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지금 경차 타고 있는 거 그냥 계속 타. 그리고 너희들이 생각하고 있던 차 금융에서 뭐 차 올라 업그레이드하는 거 하지 마. 요게 본질이에요. 요게 본질입니다. 그러니까 네. 누군가는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뭐 이렇게 민주당 쪽에서 그런 얘기도 나왔잖아요. 주택 공급률이 100%인데 왜 그러느냐. 아니 누구나 좋은 거 명품 사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정부나 민주당에서 얘기를 하는 것은 야 이거 PB 상품도 괜찮아. 똑같은 거야. 이거나 그런 거 명품이나 그런 거 사면 되지. 예. 그게 뭐가 틀려? 아니 왜 인간의 그러니까 본능적인 어떤 그 내가 뭔가 더 좋은 걸 갖고 싶은 그 욕구를 강제적으로 규제를 하는 것이거든요. 거기에 지금 많은 진짜 젊은 청년들이라든지 뭐 아니 당장 아니 뭐 저번에 해도요. 강남에 살 생각이 없어요. 아파트를 살 생각도 없고 그렇지만 이제는 서울로 진입이 아예 안 돼요. 네. 그다음에 경기도라든지 뭐 수도권에도 그다음에 수도권 뭐 광교 근처나 이런 데도 아예 이제는 할 수가 없어요. 매물도 안 나오고 이제는 지금 민주당이나 정부에서 하고 있는 정책의 방향대로 간다고 한다면 이제 전세가 소멸되는 순서로 가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전세가 소멸돼 버린다고 한다면 우리나라에만 독특한 제도이긴 합니다. 이게 이제 폐해도 조금 있었고 하지만 이것을 보완을 해가지고 전세를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전세 다음에 내가 자가로 가는 하나의 중간 다리였거든요. 근데 이 중간 다리를 아예 없애버리겠다라는 방향 정책적으로 지금 흐름 자체는 그렇게 가고 있거든요. 네. 지금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5월 전세가 있어요? 거의 없어요. 요즘에 약간 반전세 형태로 지금 반전세가 요새 많이 있죠. 훨씬 많잖아요. 당연히 집주인 입장에서도 5월 전세를 하기에는 금리가 너무 변동성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이걸 내가 그냥 전세 받아가지고 전세 보증 받아서 거기 나온 이자로서만 이자 수익을 내가 먹는 건데 지금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3 더하기 3 더하기 2 더하기 2 플러스 2가 이제 문재인 정부 때인데 그것도 사실은 굉장히 전세난을 유발했다는 비난이 많은데 지금은 이제 3 더하기 3 더하기 3 더하기 3이면 최장 9년을 한 번 빌려준 사람한테 계속 집을 내줘야 되면 그건 상당수 집주인들이 포기를 하겠죠.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3년마다 이제 그 자기 직계 좀비속이 들어가는 건 괜찮잖아요. 그럼 네. 자기 아들이나 이런 사람들 보고 들어가라고 하는 편법 같은 걸로 또 할 수도 있고. 그럼 어떻게 되느냐? 전세가 아까 좀 전에 설 변호사 말한 대로 확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전세 대란이 더욱더 우려되는 거고. 어저께 박수현 대변인인가요? 결국은 그래서 지금 이것을 우리가 현재 실제로 지금 정책 입법을 다 한다고는 하지 않는다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모든 검토도 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하면서 지금 간을 보고 있는데 네. 제가 볼 때는 이 정도 되면 이거는 그 사유재산 행사권에 헌법에 저는 아주 위헌 논란까지도 올 수 있다고 봐요. 결국 최장 9년을 자기 집을 한 번 전세 주고서는 못 쓰는 건데 이게 재산권 과연 맞는 침해가 거지? 될 수 있다. 저 그렇게 봅니다. 지금. 네. 지난 금요일에 한국갤럽 여론조사가 있었는데 근데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는 여론이 좀 안 좋긴 했는데 대통령의 지지율이 좀 오히려 오르는 조사 결과가 나와서 저희가 여론조사를 좀 보면서 설명을 드릴까 하는데요. 물론 이제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있어서 부동산 정책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가 다 종합적이 되다 보니까 잘하고 있다라는 응답이 좀 올랐던 것 같아요. 근데 보니까 전역이 규제 지역으로 묶여 있는 서울 같은 경우도 지난 조사보다 7%포인트가 올라서 부동산 민심이 아직 반영이 안 된 건지 아니면 민주당에서 좀 예상을 한 대로 부동산 투자보다는 이제 주식에 투자를 했는데 코스피가 연일 상한가를 치다 보니까 그 민심이 또 작용을 한 건지 해석이 분분하더라고요. 그럼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텐데 잘 생각해 보시면 이재명 대통령이 불리한 국면에서는 뒤로 물러나 계세요. 항상. 뒤로 빠져 있어요. 빠져 있다. 이번 부동산 국면에서 대통령이 직접 언급한 거 있으셨나요? 없으셨어요? 생각 안 나네요. 거의 생각이 안 나실 네. 거예요. 뉴스가, 이상경 복귀왕 이런 분들만 생각나네요. 그러니까 민주당과 이상경 차관에 대한 얘기만 나왔지 대통령실이 뭐 주가 돼서 뭐가 나온 건 없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은 여기서 대통령이 쏙 빠져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럼 여기에 대해서 주도한 건 아닌가? 약간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떤 부동산 정책이 바로 반영이 된다 이러지는 않을 것이라 생각을 하고요. 이건 오히려 내년 봄이 더 문제입니다. 이제 3월 달이면 보통 이제 우리가 이사철이거든요.
그 아이들이 이제 학교 입학 맞춰가지고. 네, 근데 이제 그러면 이제 전세를 구해야 되거나 아니면 집을 좀 옮기고 싶거나 이런 이제 문제가 되는데 그때 가보시면 이제 체감하실 거예요, 실제적으로. 지금 이제 실거주 의무 생겨가지고 전세 물량이 많이 안 나올 것 같네요. 그렇죠. 실거주를 2년 동안 해야 되는데 이제 갭 투자를 막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것인데 그게 이제 실거주 요건 때문에 이제 뭐 갭 투자를 막을 수는 있겠지만은 실제 실수요자, 그러니까 내가 전세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게 매물 자체가 줄어들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울 것이라고 보고,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되냐? 월세가 올라가요. 전월세 자체가 조금 상승합니다. 그러면 이걸 내가 물량이 귀하니까. 그럼요.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서 한 5천만 원 정도에 예를 들어서 내가 예산을 잡고 있었었는데 기존에 살던 집에서 조금 더 올린다거나, 근데 그 예산보다 훨씬 더 올라가게 된다면 이때부터 또 그러면 그분들이 더 외곽으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원래 가고 싶었던 곳이 아니라 더 멀리 떨어지는 수밖에 없어요. 그 예. 가격에 맞추기 위해서. 예. 저는 그런 부분에서라면 아마 내년 봄 정도나 이게 아마 좀 더 이제 체감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뭐 당장은 뭐 부동산 정책 때문에 뭐 민심이 막 기운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저는 야당의 부재, 야당의 실력 부재라고 생각합니다. 야당의 실력 부재. 예. 야당에 예. 그리고 좀 몇 가지 잘 지적해 주셨고요. 그 단기적인 요인들을 본다면은 일단 코스피가 지금 뭐 불장 소리 날 만큼 어쨌든 간에 계속 좀 상승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정부 기조가 명확해요. 부동산 말고 좀 주식으로 갈아타라는 것이고, 그렇게 되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앞으로 주식을 계속 지금 부양을 해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인 거고, 그래서 아마 총력으로 부양을 했을 가능성도 있고, 어쨌든 간에 주식이 오르면서 그게 좀 상쇄하는 효과가 상당히 있었다. 이제 이렇게 생각이 되고, 이제 이것은 주식 플러스인데 또 야당 입장에서 김건희 마이너스가 있었죠. 용상 논란. 용상 논란. 네, 용상 논란이라든가 이런. 근데 눈에 띄는 게 계속 쏟아져요. 짝발에다가 그저 허리에 손 올리고 슬리퍼부터 시작해가지고 네, 용상에 용상. 앉았네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이걸 누가 앉혔네 해가지고 금두꺼비를 준 이배용이 앉힌 거냐 해서 계속 지금 이어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여당으로서는 아마 총력전을 지금 펼쳤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사진들을 흘린 자가 누군지 알고 있다는 식으로 드디어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도 반박이 나올 정도로 예. 이걸 굉장히 키웠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또 장동혁 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도 면회를 갔지 않습니까? 이런 그렇죠. 게 지금 부동산 이제 논란 갖고서 막 국민의힘이 그 대여 화력을 막 높이는 마당에 찬물을 끼얹은 이제 그런 것도 있고, 그 아까 좀 전에 말한 야당의 부재로 이어지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이제 지금 현재 2% 올라가긴 했지만 잘 짚으셨어요. 지금 조만간 이제 전세 대란이라든가 부동산 폭등이 만약에 될 경우에는 결국은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가 없고, 저는 그러니까 만약 지금 이제 일각에서는 그런 소리 해요. 자, 부동산이 대통령 지지율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오히려 대통령 지지율이 올라간 거 아니냐. 그렇다면 그렇게 지금 대통령실에서 얘기를 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어느 언론인이 전화했더니 봐라 부동산 영향 없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데, 그렇다면 왜 국토부 차관, 더군다나 이 국토부 차관이 부동산 정책의 핵심 실무 총책 아닙니까? 예. 왜 이 사람을 잘라야 했나요? 그러니까 그만큼 여론의 부담을 느꼈다는 얘기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르지. 만약에 여론의 전에 영향 없으면 지금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할 사람을 왜 자릅니까? 서로 지지율을 유지한다 그래도 그 유지가 그렇게 중요한 손을 잘라가면서 하는 유지라면 이미 그건 상당한 부담을 안고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뭔가 이제 여론이 심상치 않음을 알고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었다. 요거 하나만 봐야 되는데, 네.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52% 나왔더라도 부동산 정책에는 이건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 오차범위 넘어서 더 많아요. 7%포인트가 예. 더 많다. 네, 같은 요거를 조사에서, 그러니까 전략조사에서. 바로 그겁니다. 그거를 정말 유의해야 됩니다. 정부가. 알겠습니다. 국감이 이제 막바지로 가고 있습니다. 운영위 국감이 아마 남은 일정 중에서 가장 관심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 법사위에서는 김현지 부소실장에 대한 증인 채택이 안 됐어요. 설주환 변호사까지도 같이 국힘에서 불러보자라고 했는데 설 변호사는 나갈 의향이 있다고까지 하셨는데 네, 불발이 됐더라고요. 어떻게 보셨나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뭐 여러 국민의힘 의원께서 다 채택을 하자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까지 저도 봤었는데 끝내 뭐 안 되더라고요. 부결돼 가지고. 그 두 분 지난주에 국감장에 등장하시던데 아 그래요? 같이 출연하신 유튜브를 신동호 의원이 이렇게 상영을 하셔가지고. 아 그래요? 예. 이 정치 시그널 중요하네요. 정치 시그널 것도 쓰진 않으셨더라고. 아마 근데 그 다른 저희는 이 조합이 저희만 있는 줄 다른 알았는데. 방송이나 유튜브일 수 있는데 그 예. 방송이나 유튜브는 정치 시그널을 보고 아이고 우리도 빨리 어떻게든 설 변호사 모셔야 되겠다. 결국은 정치 시그널이 첫 그 모든 조합이었다. 그 그럼요. 원천이었다는 걸로 네. 생각을 합니다. 예. 네. 안타깝다 생각합니다. 그 불러주십시오. 예. 저 이설주환 변호사께 그 궁금한 게 이화영 그 그 부지사 지금 이분이 나와가지고 그런 얘기까지 하더라고. A4 용지에 설 변호사가 내가 보니까 야 이러면 바로 이거 이재명 대통령 기소되게 생겼다.
이런 위험성이 엄청난 얘기를 A4 용지에 적어와갖고 나한테 이렇게 진술하라는 식으로 설 변호사가? 예, 예. 그래서 내가 안 한다. 뭐 이런 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글쎄요. 제가 그 정도의 어떤 똑똑한 변호사는 아니었던 것 그 같은데. 진술 기억나시죠? 그렇게 예, 뭐 저 네. 그렇게 얘기하신 건 들었습니다. 네, 저도. 네. 근데 뭐 그런 사실 자체가 없고 예. 뭐 종이나 이런 어디 것들이 갔나 그 A4 용지. 그러니까 이제 A4 등장할 법도 굳이 한데 그 얘기를 그러면. 그러면 이화영 그러니까 제가 뭐 여러 가지 뭐 내용을 정리를 해주거나 이런 것들은 간혹 있었습니다만은 그게 그러한 내용을 담은 내용도 아니었었고 그렇게 예. 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다음 가장 이제 결정적인 거는 이제 전화 녹취로 이제 원래는 이제 검사하고 대화하시는 내용이지만 네. 옆에 있던 이화영 당시 피고인이 끼어들었다는 거 아니야. 그렇죠. 나 바꿔줬다는 거잖아요. 설주환이 회의한다고 김 실장한테 얘기한 적 없는데요. 네. 요 워딩이 지금 분명히 그 전화에 딱 네, 박혀 있다는 자기는 거죠. 한 적 없다. 예, 네, 옆에서 한 소리인데도 잘 들리고. 잘 들리죠. 그다음에 녹취를 따면 다 나오는 그런 수준으로 그렇죠. 지금. 예. 예. 누가 들어도 뭐 그분의 지금 목소리니까. 일단 녹취를 갖고 계시지만 네. 뭐 이거를 그거 가지고 막 이렇게 정쟁화하실 아시겠죠? 분은 아니니까 아직 공개는 안 되었다. 다만 한 가지만 그렇다면 중요한 건요. 근데 국회 나오는 사람들은 당연히 이제 진실만 얘기해야 되는 의무가 있고 아닐 경우는 이제 위증죄가 될 수 있는데 네. 좀 전에 지금 저 이화영 전 부지사가 그 A4 용지 갖고 뭐 검찰대로 하자는 식으로 설 변호사가 하려고 했다는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네. 이거는 그럼 지금 우리 두 분 말씀 대조해 보니까 위증죄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닌가요? 뭐 누가 뭐 그건 뭐 제가 뭐 할 건 아니겠지만은 네. 뭐 국민의힘 법사위원이라든지 뭐 그런 부분 있으면 아. 그거 그냥 본인이 네. 입증하시면 되잖아요. 그렇죠. 제가 뭐 A4지를 네. 줬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네. 이화영 씨가 입증하시면 되죠. 네. 지금도 궁금한 게 많으신 강찬호 위원이신데 저는 이게 좀 궁금하던데 유동규 씨 같은 경우는 당시에 별도의 법률방이 있었다? 근데 보통 이제 단체 대화방에 이름을 잘 붙여요. 네. 그 방 이름이 법률방이라는 존재가 좀 있었나 봐요. 혹시 들어보신 적 있나요? 아니 뭐 저도 방송을 통해서만 이거 확인했는데 예. 저는 있었을 거라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도 예. 당시에 제가 이렇게 뭐 당시 김현지 보좌관의 어떤 특이사항을 보고를 하거나 이런 것들은 당연히 전체적으로 그렇게 이루어져 왔었으니까 저도 그랬겠죠. 당연히. 네. 저만 특이하다고 생각했으면 왜 제가 왜 저희 사건만 받으시냐라고 네, 했을 뭐 이렇게 텐데. 얘기를 했을 텐데 전반적으로 모두 다 그런 형태로 흘러갔기 때문에 저도 자연스럽게 그 당시에는 이거 뭐 그냥 보고를 해야 되나 보다. 해주는 게 맞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었죠. 아마 저는 제 사건에서만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모든 사건에서 그렇게 해왔을 것이고 이게 그리고 예를 들어서 그냥 단순히 의원실의 보좌관이 그냥 이렇게 했다? 그러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재명 지금 대통령께서 과거부터 사법 리스크가 굉장히 많았단 말이에요. 네. 뭐 성남시장 시절, 경기도지사 시절부터. 그러면 아마 이런 시스템을 운영을 해왔던 것이 비록 그 당대표 시절만은 아니었을 것이다. 경기도 시절에도 아마 비슷하게 흘러갔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이 유동규 씨가 얘기하는 법률방, 과거 경기도지사 시절에 아니면 성남시장 시절의 법률방이었을 것이고 김용 변호인단 텔레그램방에 이재명 대통령이 당시 대표로서 직접 들어오셔가지고 여러 가지 제안을 했다라는 거잖아요. 예. 뭐 이렇게 해보는 거 어떻겠냐, 이건 이렇게 주장을 해보는 게 어떻겠냐. 저는 이런 방들이 뭐 한두 개였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아까 뭐 이화영 전 부지사 국회에서 얘기가 참 계속 눈에 띄어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쭈면 네. 예. 그 설주환 변호사가 내가 난 선임한 적 없다는 그런 취지로 얘기하기도 했어요. 나는 그냥 그런 적이 없는데 설 변호사가 뭐 그냥 돕겠다고 찾아왔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내가 선임한 변호인이 아니다. 그런 식으로 배우자가 했어요. 선임계약서 쓰고 선임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예, 들어가지고 예, 이것 예, 역시 지금 설 본인은 변호사가- 당연히 그 말은 네. 틀렸다고 보죠. 본인은 수감 중이었기 때문에 네. 그러면 돕겠다고 왔으면 내가 선임한 거 아닌데 가시죠 이렇게 하면 되죠. 그러면 저 안 했겠죠. 근데 실제로는 그럼 두 분이 처음에 그럼 맨 처음 이제 대면하시고 이른바 이제 변호사 활동을 하시게 될 때 어떻게 되셨는지 부인하고 하신 거니까 몰랐나요? 배우자랑 네. 제가 선임계약서를 쓰고 그 다음에 제가 현근택 변호사랑 같이 들어가서 예. 접견을 갔었죠. 예, 그랬더니 그래서 이제- 이제 예. 현근택 변호사가 그 당시만 하더라도 현근택 변호사가 원래는 그걸 하고 계셨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수사 입회를 예. 하고 계셨거든요. 예. 그래서 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보조로서 네. 이제 혹시나 이제 그 현 변호사님이 못 하시게 됐을 때는 내가 이제 그 참여를 좀 해달라 도와줄 것이다라고 해가지고 인사드리러 갔던 거예요. 접견을 현 통해서. 변호사가 그런 식으로 소개를 했습니까? 여기 설 변호사인데 그러니까요. 이제 예. 제가 뭐 옆에 보조로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내가 만약 못하게 되면 그러다가 네. 갑자기 그 현 변호사님이 그때 수사기록 유출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겼던 거예요. 그 수사기록을 그것도
생각해보니까 당대표실 쪽이네. 당대표실이 줬다라는 혐의를 받고 지금 재판을 하고 계시니까. 네. 그렇게 해서 그 다음에 갑자기 들어가요. 여기 되면 본인이 못 들어가게 되니까 수사 입회를 하기가 어려워지니까. 보조셨다가 메인이 돼버린 그렇게 된 셈이시네. 셈이죠. 그러니까 네. 첫 대면에서 이 보조이고 앞으로 메인 역할을 할 수도 있다는 얘기를 다 함으로써 말씀드렸죠. 그것으로서 선임됐다는 것을 고지한 것이 아닌가요?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했죠. 예, 그랬으니까. 인지를 했겠죠. 예, 같이 가서. 당연히 같이 가서 그렇게 그러니까 한 그럼 거였으니까. 그때 이화영 당시 피고인은 거기에 대해서 설판에서 소개하니까 뭐라고 그러시냐고. 이건 그때 처음 봤거든요. 예, 저도 그러니까 처음 결국 뵀었으니까. 받아들이는 입장을 말씀하신 거냐 그러시냐면서. 그렇죠. 예. 근데 이제 김현지 당시 당대표실 보좌관이었겠죠? 네. 변호사를 좀 배정하는 과정에도 좀 관여를 했나요? 배정이요? 어떤 사건에는 이제 이 변호사를 좀 연결을 한다거나 그건 잘 모르겠어요. 제가 그 그것까지는 부분은 아닌가요? 그러면 맨 처음에 어쨌든 그 이화영 피고인은 이제 그런 식으로 보조로 이제 처음에 변호하게 될 때 현근택 변호사가 처음에 좀 같이 해보자 이렇게 좀 네. 얘기를 했습니까? 그렇죠. 예. 그럼 그때까지만 해도 김 실장의 어떤 역할이나 존재를 모르셨겠군요. 그때는 몰랐죠. 예, 왜냐면 그럼, 한 다음에 전화가 왔었던 것 같아요. 제가 한 3월 말부터 들어갔었으니까 한 4월 달 정도. 첫 전화는 어떤 사건을 하게 된 이후로? 예, 첫 그때- 전화는 어떤 계기와 내용으로 전화? 아니, 엄청 궁금한 게 많으셔요. 그래요? 아니, 뭐 궁금한 그렇게- 거보다 아, 이제 첫 전화는 디테일이죠. 궁금하긴 해요. 네. 당연히 전화. 다짜고짜 뭐 그만두셔야겠다는 전화가 첫 전화는 아니었어요. 아니요. 그 전에도 여러 번, 있었어요. 여러 번 소통이 그 전에도 있었다고 했어요. 있었었고. 예. 근데 처음에는 아마 제가 선임된 것을 아시고 전화가 왔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근데 제가 그걸 알리진 않았거든요. 그렇죠. 먼저. 제가 어디도 알려될지 예. 모르니까. 전화가 와서 뭐라고 했습니까? 아니 그때 기억은 정확하게는 안 나요. 네. 근데 뭐 선임된 거 이거 뭐 특이 사항이나 이런 거 있으면 알려달라. 알려달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셨던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운영위가 29일 전체 회의에서 증인 채택 여부를 좀 논의를 하겠다는데 저희 모두가 예상하다시피 네. 증인 채택이 될 리는 없어 보입니다. 저도 뭐 여러 군데 이제 의원들한테 물어봤더니 다 안 나올 것이 뭐 거의 확실시된다. 이제 이런 분위기입니다. 아니 그리고 지금까지 이렇게 수많은 정치적인 그 자산을 어떻게 보면 탕진 수준이 맞을 정도로 민주당이 총력을 다해서 지금 했는데 네. 지금 또 나와버리면 이거 위해서 열심히 여러 가지로 변호를 했던 민주당 의원들이 허탈해하지 않을까 하는 정도의 생각까지 나는 들어요.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정쟁 때문에 정쟁을 일으킬까봐 안 나가겠다 하는데 이제까지 뭐 국정감사 또는 뭐 상임위에서 정쟁 아닌 적이 있었나요? 이제까지 뭐 그걸 안 한 적이 있었나요? 국민의힘이건 민주당이건. 예, 어느 정권인 건 다 있었는데. 다 있었잖아요. 근데 그걸 가지고 그걸 정쟁을 하라는 곳이 국회인데 의회인데 정쟁 때문에 안 하겠다라고 하는 것도 좀 저는 이해가 되지는 않아요. 그리고 총무비서관 시절에 했던 일만으로도 한정을 시키더라도 예. 저는 뭐 물어볼 내용들은 그래도 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데도 이걸 안 나오겠다라고 하는 거 보면 참 우상호 정무수석만 100% 나간다고 했던 네. 정무수석만 좀 입장이 곤란하게 되시지 곤란하게 않을까. 되었습니다. 정말 그게 제일 중요한데요. 저는 이걸 통해서 무엇을 이제 국민들, 정치권과 국민들이 알게 되었냐면 우상호 정무수석으로 상징되는 그 안에서의 나름 조정 능력. 우상호 정무수석이 가만히 보면 그래도 제동을 걸고 뭔가 좀 잘못된 흐름에는 민심을 반영하려는 노력을 했거든요. 네. 그런데 이번에 가장 확실하게 100%라는 말을 해버렸어요. 그런데 이게 완전히 빵프로가 거의 돼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우상호 정무수석으로 상징되는 나름의 그 안에서 제동을 걸고 조정을 하는 이러한 그 세력이나 기능이 굉장히 이번에 아주 큰 철퇴를 맞았다.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네. 정부마다 변곡점이 있는데 제발 그러지 않기를 바라는데요. 지금 이제 우상호 정무수석 같은 사람이 그래도 있어가지고 네. 민심을 반영하고 이거면 안 됩니다. 이런 것들이 좀 이제 앞으로 정말 이게 이제 그런 기능이 없어지거나 약화되지 않을까. 정말 그게 걱정입니다. 제가 볼 때는. 네. 알겠습니다. 국감기간에 또 논란이 되고 있는 분이 최민희 과방위원장인데 이 얘기를 좀 마지막 질문으로 드려보겠습니다. 어제는 국회 본회의가 있었는데 본회의장에서 최민희 의원이 뭔가 문자를 보내는 게 포착이 됐어요. 근데 보좌진에게 축의금 명단 뭐 누구 얼마 이렇게 적힌 메시지를 보내는 뭐 그런 장면이었거든요. 의원실의 해명으로는 이게 돌려주는 명단이었다. 근데 축의금을 저는 그러면 반환하는. 제 생각에 그거 돌려준다면 뭐 최민희 위원장이 바쁜데 직접 뭐 본인이 다 보내겠습니까? 밑에 실무진이 보내겠죠? 예. 그런데 그 밑에 보면 900만 원 입금이라고 돼 있어요. 만약에 보낸다 그러면 900만 원 지금 송금했습니다라고 저 보고하지 않았을까 하는 느낌도 송금. 들어요. 900만 원은 입금 완료라고 예, 되어 입금 있네요. 완료라고 돼 있잖아요. 물론 입금이 그 계좌로 입금했는지 그분들 주신 분들 계좌로서 입금할 때 입금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송금이라고 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물론 입금했기를 바랍니다. 그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줬다가 돌려받았다면은 그분들도 이거는 받은 거는 좀 확인을 좀 해줬어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이게 딴 게 아니고 국회 상임위원장이 국감 기간에 국회에서 모두 이게 삼박자 똥 맞아 떨어지게 피감 기관이 정말 내가 거기다가 안 갖다 드리면 나 정말 큰일 나겠네 라는 생각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는 그 환경을 딱 만들어 놨잖아요. 네. 그래서 실제로 보니까 화환들도 그렇게 잔뜩 갔고 그리고 실제로 입금이 된 사실도 지금 나오고 있고 자 그렇다면은 뭐 딴 건 필요 없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그분들에게 돌려주시는 게 그게 제가 볼 때는 그 올바른 처신이라고 보이는데 예. 어저께 그게 지금 입금이라고 돼 있고 실장께 보고했다고 돼 있는 그 말이 과연 그게 무슨 의미인지 그 어느 누구한테 입금을 했다는 건지 예. 그 누구한테 입금을 했다는 건지가 중요한 것 같아서 그걸 좀 밝혔으면 근데 합니다. 어쨌든 네. 사진이 찍혔으니까 계속 반환은 시작이 된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뭐 예. 참 본인이 신경도 못 쓰셨다고 하셨는데 네. 여기에 대한 또 반환 입금을 본인 의원실에서 또 입장을 냈더라고요. 최민희 의원의 개인 입장이 아니라 네. 의원실에서 알립니다. 이런 식으로 형태가 너무 좀 비겁하시다. 끝까지 뭐 본인이 진짜 신경 안 쓴 듯이 하지만은 이런 거 보면 다 신경 썼다는 그걸 피감기관에서 이거 어떻게 알고 그걸 알았겠어요. 그냥 뭐 예. 아름으로 알 수도 있겠지만은 너무 좀 일찌감치 QR 코드 붙어있던 청첩장이 그래요. 돌긴 좀 해가지고요. 그것도 좀 예. 그렇고 저는 어제 제가 지상파 뉴스를 한번 다 봐봤거든요. 예. 하나도 여기에 대해 보도를 안 하시더라고요. 기사가 안 나오더라고요. 네. 보니까 저희도- 과방위원장이라 저희도 하면 안 되는 거였나? 여기는 유튜브니까 네. MBC 뭐 그분들은 그분들 MBC 방송이 뭐 아무래도 정권의 우호적인 보도를 많이 한 방송이라는 건 주지의 사실인데 그 보도 본부장도 퇴장당하지 않았나요? 그러니까 공감해서. 지상파 3사가 제가 뉴스 어저께 공고히 다 한번 봐봤어요. 잘 안 보는데 네. 다 안 나오더라고요. 이 관련 기사들이 하나도. 일단 뭐 해명을 믿어보겠습니다. 이 부분에 요거는 대해서는. 제가 믿을 게 아니고 나중에 이제 하회를 다 보면 이미 돈 했다는 사람들 내역이 다 나오잖아요. 그분들에게 거기에 좀- 기자들이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이거는 왜 확인을 해야 되냐면 예. 그 피감기관들 입장에서 제가 볼 때 과연 정말 거기 보면 되게 마음 전하실 곳이라고 나오는데 그게 마음을 전하는 겁니까? 그게 눈도장 찍히실 곳이 아닌가요? 예. 한마디로? 그러니까 저는 그리고 그분들 예산 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거니까 저는 꼭 좀 하회를 밝혔으면 아니 합니다. 그죠. 알겠습니다. 왠지 직접 전화해서 확인하실 것 같아요. 기자들이 그렇게 전화해서 확인해 볼 수 있죠. 이건 확인해 볼 수 있는 문제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 영상 많이 시청해 주시고요.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